성질은 불같고 자비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호랑이 임금 이용. 그가 오늘 새로운 후궁을 맞이한다. 궁궐에는 이용이라 불리는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얼마나 불같고 악독했는지에 대해서는 팔도강산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말도 안 돼. 그가 한번 호통을 치면 궁궐 기와장이 덜덜 떨리고 처마 밑에 둥지를 틀던 제비들도 새끼를 버려두고 피신을 갈 정도였습니다. 궁녀들은 임금의 발소리만 들려도 숨이 멎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내관들은 임금과 눈이 마주치면 그날로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사흘 밤낮을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용은 30이 넘도록 자신의 불같은 성질을 받아줄 리가 없어 늘 외로운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호랑이 임금에게 간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 주상전하. 상대는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 옥분이었습니다. 가문은 비록 기울어 낀 이를 걱정할 처지였으나 옥분의 배움은 바다보다 깊었고 얼굴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맑은 달처럼 고왔습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아주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의 물결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집마당에 벼락이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키우던 강아지가 반가워 달려들어도 그저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옥분을 보며 산속에 박힌 바위 같다 하여 돌부처라 불렀죠. 사실 옥분의 집안은 대대로 전설적인 무관을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흐름에 밀려 칼을 내려놓고 산속에 숨어 지냈으나 그 뜨거운 무인의 핏줄은 옥분의 몸 안에서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남들이 모두 깊은 잠에 든 새벽마다 홀로 일어나 무예를 익혔습니다. 옥분이 휘두르는 나뭇가지는 날카로운 진검보다 매서웠고 가냘픈 몸매 안에는 장정선엇이 한꺼번에 덤벼도 끄떡없을 괴력을 품고 있었죠. 한 손으로 쌀가만 이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인이었습니다. 이런 옥분이 호랑이 임금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궁으로 향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 하루도 못 버티고 쫓겨나거나 울며 뛰쳐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가마 안에서 꾸벅꾸벅 졸 정도로 태평했습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발걸음이었죠. 불을 뿜는 용과 차가운 얼음 바위가 만나는 역사적인 기싸움이 이제 막 궁궐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임금 이용은 옥분의 길을 꺾기 위해 본격적으로 후궁 길들이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내공이 꽉 찬 무림의 고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군졸들의 찌든 군복 500벌을 마당에 쌓아놓으라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얼음물을 가득 채운 대야를 내밀며 독서를 퍼부었죠. 후궁이 되었으면 손에 물은 묻혀봐야지.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빨래를 모두 끝내지 못하면 네가 입고 있는 그 무명 치마도 압수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상궁들은 마마, 제발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라며 울부짖었지만 옥분은 평온하게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얼음물에 손을 담그더니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단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향기를 손끝으로 보냈습니다. 차갑던 물은 순식간에 미지근하게 변했고 옥분의 괴력으로 빨래를 한번 쥐어짜자 찌든 때가 비명도 못 지르고 빠져나갔습니다. 500벌의 빨래는 단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옥분은 빨래를 털어 널며 전하, 천물 마사지를 하니 혈액순환이 잘 되어 피부가 아주 뽀송뽀송해졌사옵니다. 다음에는 1000벌 정도 부탁드리옵니다. 임금은 혈압이 상승해 죽을 지경입니다. 빨래 작전이 실패하자 임금은 옥분을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엔 성인 남성 몸통만한 통나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인이 요즘 밤마다 추워서 잠을 못 잔다. 네가 직접 이 장작들을 패서 구슬땀을 흘려봐야 전하의 은혜를 알겠지. 도끼를 들어라! 옥분은 도끼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주걱 하나를 집어들고 통나무의 결을 툭 건드리자 쩍 소리와 함께 단단한 참나무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두부를 자르듯 우아하고 절도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임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눈이 침침한 것인가? 아니면 저 여인이 요술을 부리는 것인가? 임금은 나무 주걱에 무슨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려다 옥분과 눈이 마주치자 헐레벌떡 도망쳤습니다. 임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식단 조절을 택했습니다. 옥분의 상에는 반찬 하나 없이 덩그러니 맨밥 한 그릇만 올리게 했습니다. 임금은 고기 반찬을 우걱우걱 씹으며 옥분을 비웃었습니다. 반찬이 없으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긴 하느냐?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굴비 대가리 하나 정도는 하사하마. 옥분은 아무 말 없이 밥 한 숟갈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산의 진미를 먹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맛있게 밥을 씹었습니다. 옥분은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비우고는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밥이 참으로 달군요. 전하의 덕분인지 쌀알 하나하나에 정기가 서려 있습니다. 한 그릇 더 주시겠습니까? 이 년은 배돼지에 거지가 들었나? 왜 저렇게 잘 먹는 것이냐? 옥분은 앉은 자리에서 맨밥 3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임금은 자신이 먹던 고기 반찬이 오히려 맛없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임금은 결국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금 이용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빨래 500벌을 2시간 만에 끝내고 주걱으로 장작을 패며 맨밥을 꿀맛처럼 먹어치우는 옥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임금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몰래 옥분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옥분의 처소 마당에는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한 공기 소리였죠. 담벼락 뒤에 숨어 숨을 죽이던 임금은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가 그만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옥분이 무언가를 들고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궁궐 부엌에서나 쓰는 거대한 맷돌이었습니다. 성인 장정 넷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옥분은 마치 가벼운 부채라도 든 것처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팔 근육이 달빛 아래 단단하게 빛났고 그녀가 맷돌을 휘두를 때마다 강한 바람이 임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옥분은 맷돌을 내려놓더니 이번에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팡! 소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마당 끝에 있던 커다란 항아리를 박살 내버렸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주먹에 내가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지금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을 그가 오늘은 옥분의 처소 앞에서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하며 조심스럽게 기척을 살폈습니다. 부인, 잘 잤느냐? 혹시 밤사이에 몸이 찌푸둥하거나 어디 아픈 곳은 없느냐? 내 특별히 의원을 불러 진맥이라도 보게 할까 하여 들렀느니라. 옥분은 평소와 다름없는 돌부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첩은 아주 잘 잤사옵니다. 다만 어젯밤 꿈에 아주 무거운 돌을 옮기는 꿈을 꾸었더니 팔다리가 아주 가뿐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눈밑이 이리 어두우십니까? 혹시 밤새 잠 못 이루고 누군가를 훔쳐보기라도 하신 것입니까? 임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여자가 다 알고 있구마. 왕이용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어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겠느냐. 그나저나 날이 부쩍 추워졌구나. 내 생각해보니 네게 맨밥만 먹으라 한 것은 너무 가혹했던 것 같다. 오늘부터는
수라간에서 가장 질 좋은 고기와 보양식을 네 처서로 매일 보내라 명하겠노라. 많이 먹고 제발 힘을 조금만 아껴 쓰거라. 임금은 이제 옥분을 괴롭힐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옥분이 무표정하게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죠. 궁궐 사람들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천하의 폭군이 후궁의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옥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아무리 잘해줘도 들뜨지 않았고 예전처럼 독서를 내뱉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옥분의 단단함은 점차 임금의 거친 성정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으로 제압당했다는 공포는 어느덧 저 여인이라면 내 나라와 내 목숨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겠다라는 깊은 신뢰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평화롭던 궁궐에 피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왕위를 탐내던 숙부와 부패한 대신들이 사적으로 기른 군사들을 이끌고 백궐 담장을 넘은 것이죠. 폭군 이용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 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권력에 미친 자들의 반란이었습니다. 궁궐을 뒤흔든 반란의 불길. 순식간에 침전 앞까지 들이닥친 반란군들로 인해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 호랑이처럼 포효하던 임금 이용은 막상 칼날이 코앞에 닥치자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나를 지켜라!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겁에 질린 내관들과 상궁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였죠. 그때 육중한 침전 문이 벌컥 열리며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무명 치마 차림에 대추나무 비녀를 꽂고 있었죠. 임금은 옥분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린 죽었어. 저들의 칼날을 보시오. 어서 숨어야 하오. 하지만 옥분은 임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걱정 마십시오. 소첩이 잠시 마당 청소를 하고 올 테니 전하께서는 식어가는 찬물이나 마저 드시고 계십시오. 옥분이 마당으로 나서자 수십 명의 반란군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반란군의 우두머리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이제는 계집의 치마폭 뒤에 숨는구나. 비켜라. 아니면 니년의 목부터 치겠다. 옥분은 대답 대신 머리에 꽂혀있던 대추나무 비녀를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을조렸죠. 궁궐의 밤은 고요해야 하거늘 소란이 너무 심하군. 그 순간 옥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반란군들이 휘두르는 칼날 사이를 나비처럼 빠져나가더니 대추나무 비녀로 적들의 혈도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소리와 함께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반란군 우두머리가 직접 칼을 휘둘러 옥분의 어깨를 내리치려던 찰나 옥분은 한 손으로 칼날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무엇냐? 사람의 손이 어찌 칼날을 잡는단 말이냐? 옥분은 힘을 주어 칼날을 으스러뜨리고는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거대한 해태의 석상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반란군들의 발치에 쿵 하고 내던졌죠. 땅이 울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옥분의 서늘한 눈빛이 반란군들을 훑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다음은 이 석상처럼 머리가 땅에 박힐 줄 아십시오. 석상이 박살난 광경을 본 반란군들은 오줌을 지르며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돌부처 귀신이 나타났다. 궁궐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옥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전으로 돌아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마당 청소가 끝났사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임금 이용은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무예를 닦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임금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인, 내가 그동안 당신을 구박하고 괴롭힌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소. 당신은 나를 지켜준 은인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요. 임금은 그날 이후로 옥분을 단순히 후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옥분에게 지혜를 구했고 그녀의 조언을 듣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성격은 온데간데없고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으로 변모해갔죠. 옥분 역시 변함없이 돌부처 같은 미소로 임금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임금이 옛 성격이 나와 화를 내려 하면 옥분은 슬며시 대추나무 비녀를 만지작거렸죠. 그러면 임금은 즉시 허허, 내가 잠시 목소리가 컸구나. 밥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라며 허허실실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 유연하고 단단한 마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호랑이 임금을 무릎 꿇린 것은 옥분의 강력한 무술이기도 했지만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깊고 따뜻한 포용력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느 때보다 길고 평화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을 제압하고 궁궐의 영웅이 된 옥분. 이제 임금 이용은 옥분이 없으면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옥분 바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이 옥분이라는 무서운 존재가 나타난 줄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지방의 한 고을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사또라는 자가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기생들과 놀아난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임금 이용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그놈의 목을 치겠다 소리쳤지만 옥분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말로만 엄포를 놓으시면 그자가 미리 증거를 없애고 발뺌할 것이옵니다. 차라리 소첩과 함께 직접 내려가 그자의 밥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구경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임금은 옥분과 함께 평복으로 갈아입고 잠행길에 올랐습니다. 임금은 행여나 옥분이 힘들까봐 가마를 태우려 했지만 옥분은 지팡이 하나만 짚고도 축지법이라도 쓰듯 산길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헉헉대며 옥분의 뒤를 쫓느라 진땀을 뺐죠. 두 사람이 도착한 고을의 사또 최가는 마침 자신의 생일이라며 백성들에게서 뺏은 소화돼지를 잡아 거창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임금과 옥분은 허름한 차림으로 잔치판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이놈, 백성들은 죽 먹을 물도 없어 허덕이는데 사또라는 자가 어찌 이리 기름진 고기만 탐한단 말이냐? 임금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사또 최가는 콧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거지발사기 같은 놈들이 와서 짖느냐?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 매질을 하고 계집은 관과 부엌에 처박아라. 군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임금은 본능적으로 옥분의 뒤로 쏙 숨었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지팡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군졸들의 몽둥이가 두 동강했고 그들의 상투가 힘없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산 위에 놓인 커다란 돼지머리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사또의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사또, 밥은 먹고 혼나야지요. 이 고기가 백성들의 피눈물인 줄 안다면 목구멍에 잘 넘어가나 끝까지 씹어보십시오. 사또 최가는 돼지머리에 입이 막힌 채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습니다. 옥분은 사또를 마당으로 끌고 나오더니 그곳에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집채만한 수석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이 바위가 참으로 단단해 보입니다. 사또의 머리가 단단한지 이 바위가 단단한지 한번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옥분이 한 손으로 그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리자 사또는 물론이고 구경하던 백성들까지 모두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임금 이용은 이때다 싶어 품 안에서 어명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이 나라의 주상이다. 탐관오리 최가는
당장 직위를 박탈하고 유배를 보내며 전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백성들의 만세 소리가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는 옥분이 든 바위가 자신을 덮칠까봐 아예 기절해 버렸죠. 궁으로 돌아오는 길, 임금 이용은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오늘 당신 덕분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소. 나 혼자 왔다면 화만 내다가 칼을 맞았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곁에 있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구려. 전하, 강한 힘은 백성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데 써야 함을 소첩도 오늘 다시 배웠사옵니다. 이제 궁에 가면 소첩이 전하께 드릴 선물이 하나 있사옵니다. 궁에 도착한 옥분이 임금에게 준 선물은 다름 아닌 대추나무로 깎은 숟가락이었습니다. 이 숟가락으로 밥을 드실 때마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첩이 맷돌을 들 일은 다신 없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그 숟가락을 가슴에 품고 평생토록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었습니다.